자,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외교사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유럽 협조 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웨스트팔리아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베스트팔리아 체제란 나폴레옹 전쟁이 아니죠. 30년 전쟁이죠. 1618년부터 48년까지 을 종결시킨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취해서 형성된 유럽 국제 체제를 말한다. 뭐 지금은 확대가 돼 있긴 하죠. 전 세계적으로. 중세 봉건 질서가 해체가 되고 교황이나 황제의 중심이었죠. 국가들로 형성된 근대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었다. 근대 국제 체제가 성립되었으며 핵심 원리는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세력 균형이었다. 그 세력 균형은 뭐 명시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원리들을 적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웨스트팔 체제는 유럽 지역에서 형성된 이후에 지속적인 팽창 과정을 거쳐서 뭐 대체로 그 1960년대에 와가지고 뭐 전 세계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 세계사의 주요 사건들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유럽 협조 체제 1815년이죠. 이 비엔나 체제를 말하는데 그 회의 외교라고 그러죠. 회의 외교. 네, 1815년 9월달에 있었던 11월 사국 동맹조약 제6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의 외교를 이제 고려하면서 컨설터 뷰라고 그러죠. 자, 국제연합의 설립 1945년이죠. 프랑스 혁명의 시작은 1789년. 그냥 프랑스 혁명 그러면은 이제 1789년이고요. 유럽 협조 체제에서 프랑스 혁명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었죠.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 그 외교사에서 프랑스 혁명 그러면 보통 이 두 가지 말하는데 그냥 일반 그 세계사에서 프랑스 혁명 그러면은 1789년을 보통 말합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1989년에 붕괴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19세기 이후 근대 국제 정치 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해 왔다. 흐름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는 거죠. 유럽 협조 체제가 1815년, 비스마르크 체제는 1871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 독일이 만들어진 것은 1871년 1월 달이죠. 베르사유 체제는 1919년부터 1939년까지. 워싱턴 체제가 22년, 로카르노가 25년, 얄타는 45년. 또 하나 덧붙이면 몰타 체제가 있죠. 몰타. 몰타 언제입니까? 그렇죠. 1989년이죠. 몰타선언. 자, 4번 갑니다. 1815년 비엔나 체제에서 영국 기본 입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대륙에서 세력 균형을 추구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지원했다. 중부 유럽을 강화하여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고자 했다. 맞죠? 러시아에 대한 회유 체계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함께 신성 동맹을 구성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의 신성 동맹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정책은 이중 장벽 정책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렇게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중부 유럽을 강화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뭡니까? 유럽의 세력 균형이죠. 유럽의 세력 균형을 추구한 것이죠. 자기가 동맹을 직접 맺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립 정책이죠. 영광스러운 고립 정책 그러죠.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이제 그랬죠. 자, 5번 갑니다.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지는 빈 회의에서 유럽 열강의 기본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러시아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 대륙의 강자로 부상하였으며 빈 회의를 통해서 중부 유럽, 지중해, 북태평양 등 팽창이 유리한 지역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 타파 정책이죠. 영국은 중부 유럽을 강화하여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려고 했다. 러시아도 저지하고 프랑스도 저지하는 것이죠. 오스트리아는 다민족국가로서 자유주의 운동 혹은 민족주의 운동이 유럽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현상 유지 좀.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견제함으로써 독일 통일에 주도권을 쥐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 프로이센은 이미 그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권 쥐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이게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비엔나 회의에서는 이제 영토 보상을 좀 많이 받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유럽 협조 체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사국 동맹 1815년 11월 로카르노는 뭐 1925년이죠. 빈 회의가 1814년부터 15년까지 신성 동맹은 1815년 9월달에 만들어진 거죠. 자, 7번 갑니다. 유럽 협조 체제의 회의 외교의 사례이다. 베르나 회의는 뭐냐 그랬죠. 프랑스 주둔 외국군 철수 문제 및 유럽 협조 체제의 프랑스 참가 문제를 논의하였다. 엑스라 샤펠 회의인데요. 외국군 철수 문제는 그 보장 점령에 대한 건데, 보장 점령을 해제하기로 했고요. 유럽 협조 체제 프랑스 참가 문제에 프랑스도 참가하도록 해줬습니다. 반혁명적 반자유주의적 성격을 유럽 협조 체제에 반영하였다. 이건 뭐 트로파우나 라이바 회의쯤 될 겁니다. 스페인 문제에 대해서 영국의 불간섭주의와 러시아 간섭주의가 대립하였다. 이것이 베르나 회의 이야기고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기독교 교훈을 기반으로 국제관계 발전을 모색했다. 이거는 뭐 신성 동맹쯤 되겠죠. 그 베르나 회의는요, 영국도 불간섭주의, 러시아 간섭주의,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간섭주의였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프랑스가 간섭을 해서 내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8번 갑니다. 유럽 협조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폴레옹 몰락 이후 유럽의 국제 질서를 재건하고자 빈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 협조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전쟁 현상으로 이제 복귀하는 것이죠. 그죠? 스테이터스 고 전쟁 전의 현상 유지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었어요. 자, 세력 2번인가요? 세력 균형 원칙에 따른 국경의 재획정,
제2의 혁명 전쟁 발발 억제, 네, 중부 유럽의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네,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프랑스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네, 정통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럽 국가들의 자유주의 헌법 채택을 용인하였다. 그렇지 않죠? 정통주의죠. 정통주의. 네, 정통주의는 그 기존에 폐위된 왕들죠. 왕. 폐위된 왕들을 복위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정이죠, 왕정.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혁명 당시 이제 공화정이죠. 예, 주권이 왕에게 있느냐, 주권이 그 국민에게 있느냐 이런 싸움이죠.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 신성 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15년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체결했죠. 15년 9월 달이죠. 러시아에서 주도되었으며 기독교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했다.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전파를 장려하였다. 자유주의, 민족주의 세력을 억압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네, 유럽 협치제를 유지시키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자, 10번 동방 문제. 19세기 전 기간에 걸쳐 유럽 외교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옳지 않은 것은 네, 동방 문제 배경은 발칸반도 및 중동지를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 힘이 약해지면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 열강이 이 지역으로 팽창 정책을 펴게 된 데 있다. 네, 발칸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슬라브족이었으며 그리스 정교 신자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지역으로의 팽창을 사활적인 위기라고 생각했다. 네,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는 발칸 민족주의에서 오스트리아 영토 내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영국은 세력균형 원칙에 입각하여 오토만 제국 분할을 저지하는 것이죠. 지중해 지역 영국, 발칸반도 오스트리아, 중동은 러시아. 그냥 지어낸 말이고요. 오토만 제국의 분할을 저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네, 동방 문제. 그래서 영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현상 유지입니다. 네, 경제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차원도 있었고 유럽의 비어피를 유지하는 차원도 있었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반대로 현상 변경이죠. 네, 남하 정책을 썼던 것이고 뭐 경제적, 종교적, 뭐 인종적인 뭐 유대 이런 차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얘는 현상 유지죠. 얘가 주로 관심 있는 것은 발칸반도죠. 발칸반도. 그래서 이건 네, 그렇죠. 다민족 국가 유지라는 차원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체로 현상 변경 세력입니다. 얘는 이제 대체로 그 제국주의 정책 차원이고요. 그 다음 나중에는 그 나폴레옹 3세가 있었죠.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일단 그 무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1871년에 통일이 되죠.
통일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통일 이후에도 이 동방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독일의 입장은 현상 유지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통일되기 전까지는 그냥 무관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 다음 11번 같고요. 1870년, 30년 7월혁명과 48년 2월 혁명 등 프랑스 혁명이 당시 유럽에 미친 영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7월 혁명은 벨기에 독립운동을 촉발했고요. 열강에 의해서 독립이 승인되었습니다. 1831년 런던 조약을 통해서 승인이 되었고요. 네,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가리발디는 북부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 운동을 전개하여 북부 이탈리아의 통일을 완성을 하였다. 네, 통일 완성은 이제 가리발디가 했습니다. 카브루가 하기 전에 카브루고요. 통일 운동을 전개한 것은 맞는데요. 통일을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탈리아 통일은 1861년에 통일이 되죠. 네, 2월 혁명 이후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추진했으나 실패. 폴란드는 1919년 와서 독립. 네, 2월 혁명 이후로 프러시아는 헌정 질서 변경을 통한 소독일 중심 통일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건 1848년 5월달 이야기인데요. 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소독일주의가 성공을 했으나 오스트리아가 무력 간섭을 해서 무산시키게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크림미아 전쟁 주요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은 러시아 팽창 정책을 저지함으로써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흑해 중립파라고 그러죠. 흑해 중립파. 네, 흑해 중립파 결과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봉쇄가 되었다. 현상 변경 세력화를 우려한 영국은 발칸반도 남부 지역에 대불가리아를 건설하여 러시아가 지배하도록 양해했다. 대불가리아는 1877년에 러시아 터키 전쟁 이후에 나온 이야기죠. 크림 전쟁은 1853년부터 56년까지입니다. 터키는 영토 보전 및 독립을 보장받았다. 오스트리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서 이탈리아 및 독일 통일의 우호적 정세가 형성이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맹을 맺었지만 참전 안 한 것 때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고립이 된 것은 다뉴브 공국에 대한 얘기죠. 몰다비아, 왈라키아 얘기죠. 몰다비아, 왈라키아. 다뉴브 공국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스트리아가 고립이 되었죠. 왜냐 이탈리아도 이제 통일을 하려면은 오스트리아랑 또 한판 전쟁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13번 크림 전쟁 결과 옳지 않은 것은 아드리아노플 조약으로 러시아가 휘둘렸던 다뉴브 공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였다. 네, 몰다비아, 왈라키아. 러시아는 흑해의 함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흑해 중립화. 터키와 러시아는 쿠츠크 카나리 조약, 이게 1774년 조약인데요. 이게 폐기됐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터키 내 그리스 정교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권이 폐기됐죠. 네, 다뉴브강의 자유항해 인정하고 자유항해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국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네, 크림 전쟁의 국제 정치사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불연합군 승리했죠. 영국 세계적인 지위에 대한 발판을 강화했다. 패권적인 지위를 강화한 것이고, 러시아는 터키로부터 승리하여 패했죠.
지중해와 발칸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오토만 제국은 영국 보호 하에 자국 영토 보존과 독립을 있다. 프랑스의 외교적 주도권 회복, 나폴레옹 3세의 정통성이 강화되었다. 네, 나폴레옹 3세는 1848년 2월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었죠. 중산층의 지지를 강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